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243쪽의 민족문화수호운동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문화수호운동은 특히 우리가 1930년대 그 일제가 중일전쟁, 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41년도에 태평양전쟁 참여하잖아요. 그때 그 우리나라 사람을 그 일본 사람으로 만들면서, 우리 글이라든가 우리 말이라든가 우리 역사라든가 또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을 그 말살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문화수호운동은 바로 그 시기 때에 많이 본격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족문화수호운동 특히 일본 애들이 특히 그 우리나라 그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느냐? 일제가 우리나라 그 식민지를 바로 하고 나서 1910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슬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제의 식민통치 정당화 한국인의 패배의식을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암암리에 심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조선총독부 산하내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는 어용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조직이 아니죠. 나쁜 조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왜곡해서 정리해서 조선사라는 것을 편찬을 했는데 이 조선사 편수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얘네들을 엄청나게 도와준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바로 뭘까요? 조선총독부 내에 이른바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중추원이 있었죠. 이 단체가 얘네들을 엄청나게 도와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추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타율성, 그 다음에 정체성, 그 다음에 당파성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타율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은 정체되어 있다, 발전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 다음에 당파성은 우리가 조선 왕조에 보게 되면 후기 때에 그 당쟁의 어떤 그 안 좋은 점들 그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킨 거죠. 그래서 너네들은 맨날 편가라서 싸웠다.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조장을 했다. 이걸 이른바 뭐라고 불러요?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민사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우리나라 역사를 식민사관, 일본의 식민사관에 반박을 했던 그 첫 번째 선구자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다뤘던 분들이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여기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데 박은시 선생님, 신채원 선생님이죠. 두 분 다 기억하시죠? 박은시 선생님은 이제 그 유교 구신론이라는 것을 펼쳐서 그래서 유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분이고요. 혼을 강조했습니다. 혼을 강조했어요. 우리의 혼, 정신, 혼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혼이 살아있으면 결코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사 이런 책들을 지으셨는데 특히 한국통사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교재로 많이 사용한 그런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신채원 선생님은 낭가 사상을 강조했어요. 낭가. 자, 낭가 사상이라는 게 바로 뭐죠? 신라 여러분들 화랑 할 때 그 낭이에요. 그래서 이 화랑의 정신이 우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화랑의 정신이라는 게 곧 뭐죠? 화랑의 정신이라는 게 곧 뭐죠? 국가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바로 화랑입니다. 임종 못해. 그런 것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채 선생님은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했어요. 왜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그 중화 사상이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위주의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뭐 명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 신경에 거슬리는 그런 고대사, 고구려라든가 뭐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 중에서 그래서 광대한 대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거의 고대사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자긍심을 높게 해주기 위해서 고대사 연구에 주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상고사, 옛날 거죠.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등을 저술했던 분이에요. 자, 박근혜 선생님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분 다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박근혜 선생님은 2대 대통령 하신 분이에요.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 신천 선생님도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는데 그 임시정부의 외교 노선 초창기 때에 그 뭔가 좀 무장 투쟁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외교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천 선생님은 임시정부에서 탈퇴를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배울 때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탈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막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울 때 박은희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당시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그 혼란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2대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뒤를 이어서 신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자, 신민족주의 사학은 주로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엄청나게 그 열띤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일제 강점기 때의 정인보 선생님, 문희표 선생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을 하면서 민족주의 사학이 우리 민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의 국수주의적인 면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신민족주의 사학은 이 부분을 약간의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을 함과 동시에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가, 그럼 거기에 우리가 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우리 민족만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비판하면서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신민족주의 사학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를 강조했던 정인보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문일평, 안재홍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조선학운동을 전개했는데, 조선학운동이 뭐와 관련됐냐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요거 신민족주의 사학이다. 문일평, 안재홍, 특히 이제 문일평 선생님, 조선심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역사의 대중화에 노력을 했다. 그 역사를 어려운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대중화에 노력을 했었던 분이 문일평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아주 단골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경제 사학이에요. 요거는요 어떤 사학이냐면 마르크스 유물론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열심히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의 어떤 그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유물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유물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물질이 인간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물질이 인간들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백남훈 선생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을 했어요. 자, 조선사회 경제사 저술을 하면서 식민사관의 정체성을 비판했다고 나오죠.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하게 되면 자꾸 빨갱이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가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지금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쭉 보시면 이게 왜 식민사관의 정체성을 비판했냐. 우리의 역사가 스탑돼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일본 애들이. 그쵸? 근데 이것을 이 사상에 입각해서 이 책을 저술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스탑된 것이 아니다. 그럼 비근한 예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물질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이런 것들이 변했죠. 모내기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광작이 대두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공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됐죠. 그러면서 완전히 전기와 후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질이 바뀌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정체성이 돼 있느냐.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증사학. 실증사학은 실제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식민사관이 터무니없는 식민사관을 실제로 증명을 하면서 조목조목 반대를 하는 것이 실증사학이다. 대표적인 사학자로 손진태, 이병도가 있습니다. 문헌 고증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진단학회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조금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실증주의 사학은 그러면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럼 일본 애들은 말이 맞다는 얘기냐? 라고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오래된 그 고대 역사 같은 경우 어떻게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증명하지 못하는 건 우리 역사가 아니냐라고 비판받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병도 같은 사람은 나중에 친일파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백남훈의 조선사회 경제사와 관련된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문을 읽어볼게요.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가져왔다. 자, 그래서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 이것이 바로 뭐죠?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 백남훈 선생님의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어와 관련된 거, 우리의 언어와 관련된 거. 앞서서 우리가 구한말 때 뭐 주식현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예. 계승을 했어요. 조선어 영구회. 자, 조선어 영구회와 조선어 학회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국문연구소 계승했던 것이 이제 요거 조선어 영구회예요. 이분들이 사실 이분이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조선어 영구회인데 조선어 영구회를 요 당시에 만들어서 했던 일은 요거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날 제정했습니다. 각야날. 옛날에는 한글에 각야, 거교, 고교, 구교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글날 각야날이에요. 요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조선어 학회가 되는 겁니다. 조선어 학회 아시겠죠? 이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영화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 영화가 뭐죠? 말모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맨날 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머리 한번 딱 식혀줄 필요 있어요. 그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어 학회는 많은 일들이 됐죠. 그럼 뭐를 했느냐? 우리 글을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읽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맞춤법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맞춤법 통일한. 그럼 맞춤법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표준어 제정해야 되겠죠. 또 외래어 있잖아요. 외래어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또 이제 잘 모르면 우리가 펼쳐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도까지만 했다. 시도까지만. 요거 주의. 시도까지만. 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11년 만에 1942년도에 일제유에서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돼요. 대표적인 뭐 이희승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조선어 학회와 조선어 영구회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구분하실 때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되겠죠. 조선어 영구회에서 한글날만 만들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국어를 열심히 지키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종교계가 좀 많은 이제 그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종교계들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정말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거족적인, 가장 많은 수가 참여했던 이 당시 환경했던 독립운동이 바로 1919년도에 3.1운동이잖아요. 3.1운동이 있기까지 민족대표 33인을 구성했던 사람들이 종교계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천도교,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천주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교, 그죠? 그 가운데서 세 개의 종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종교가 천주교였다. 자, 그러면 우선 천주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뭐 고아원 짓고 양로원 이런 것들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천주교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한테 좀 협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여기 보세요. 만주에서 무장단체, 천주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무장단체 의민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천주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모태가 된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뭡니까?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고요. 그 세례명이 토마라고 했다고 해요. 천주교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뭐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뭐 학교 많이 세우고 병원 많이 세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 뭐 의료 사업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용어를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전통 그 양식 중에 하나인 그 제사 안 지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한테 절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어떤 그 취지로 신사참배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부를 했던 것이 이제 또 개신교였고요. 자, 동학을 계칭했던 천도교, 동학의 3대 교주인 누구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손병희 선생님 기억하시라고 했죠. 3.1운동 주도했습니다. 개벽이라든가 신여성의 잡지를 발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대종교다라는 겁니다. 대종교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단군을 섬기는 거죠. 오저감살단 나철 오기옥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자, 이분들이 이 종교를 만드는 것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 중강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무장 조직이죠. 이 중강단이라는 조직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군, 서로 군정서군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큰 영향을 줘요. 북로 군정서군, 서로 군정서군이 1920년대 그 무렵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인데, 물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도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신민회가 만든 그거 아시죠?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이 부대 형성에 크게 많은 수가 이 부대에 그 형성을 하는데 크게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다. 정신적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나초록이고. 북로 군정서군의 대표적인 사령관이 누구죠? 김자진 장군이죠. 굉장한 종교죠, 대종교가.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무장하면은요, 이게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무장이 되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자, 그 다음에 불교 보겠습니다. 불교는 불교 4차를 폐지한다는 그 조선 총독부가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만해 한의원 선생님이 불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한의원 선생님은 불교 유신론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유신론. 유신이라는 건 혁신이에요. 혁신.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불교와 비슷한데 원불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원불교. 그럼 이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원불교는 실천 위주의 어떤 종교다. 불교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중빈이라는 분이 창시하셨어요. 박중빈이 원불교. 그래서 실천 위주예요. 근검 절약하자, 담배 피지 말자, 술 마시지 말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의 어떤 가르침을 생활에서도 습관화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근검 절약, 허례허식 폐지, 그
그다음에 미신타파, 금주, 단연, 금연이죠. 이런 것들 원불교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종교의 활동과 관련된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종교의 간부 서일이 독립군의 수령으로 그 교도를 이끌고 일본에 항전했으나 대종교는 곧 반동군단의 모체로서 종교를 가장한 항일단체이다. 이 단체가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지고 이를 해산한다. 미세협정. 자, 미세협정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조선총독부의 미세라는 사람이 만주 군벌과 맺은 협정입니다. 만주 군벌이라는 건 이제 만주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데 협정을 맺어가지고 독립군들을 이 만주 군벌 얘네들이 잡으면 우리한테 넘겨주면 뭐 거액의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미세협정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서 대종교를 봤을 때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걸 설명하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학으로 보겠습니다. 문학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각 시대별로 상황을 이해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1910년대는 이제 깨우쳐야 된다. 나라 빼앗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개몽사상이죠. 개몽사상.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최남선, 이광수예요. 근대 문학의, 현대 문학의 양대 큰 산맥이죠. 큰 산맥이죠. 그래서 소년이라든가 청춘. 우리가 대표적인 최남선 선생님의 신체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광수, 최초의 근대 소설인 무정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나중에 친일파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해요. 왜? 일본 애들이 문화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좀 풀어줬죠. 그리고 또 20년대에 뭐가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항문학으로 대표적인 한영원 선생님, 님의 침묵, 이상원 선생님 빼앗긴 대로도 보문원가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죠. 자, 이건 저항문학이고 계몽주의의 그 다음이 서양도 똑같아요. 이거 알아두세요. 서양도 문학의 흐름이 계몽주의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주의가 나와요.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낭만주의가 나와요. 낭만주의가 나오면 낭만주의의 또 반대급부로 사실주의가 나와요. 이거 서양도 그렇거든요. 그 낭만주의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로맨티시즘이에요. 로맨티시즘. 그 다음에 사실주의는 뭐죠? 리얼리즘이에요. 거의 같은 시기 때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너무 계몽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문학의 낭만이라든가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순수 문학으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을 봐요. 그래서 낭만주의 문학이 나옵니다. 낭만주의 문학. 이게 동인지 중심으로. 낭만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문학가들 중심으로 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창조, 폐허, 백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실주의 문학도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삼석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학을 이게 무슨 문학이다 저런 문학이다 이런 것이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0년대에 이런 활발한 활동을 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바로 이제 이거다라는 거죠. 신경향파 문학이다라는 거죠. 신경향파. 새로운 경향파 문학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신경향파 문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푸라고 불러요. 카푸. 카푸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한국 코리아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이건 연합이죠. 그러면 이게 뭐죠? 프롤레타리아예요. 제가 이거는 사회주의 할 때 매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프롤레타리아가 뭐죠? 프롤레타리아가 무산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뭐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거죠. 뭐와 관련돼 있어요? 사회주의와 관련돼 있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러면 무산계급의 혁명이어서 부르주아 즉 유산계급들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계급혁명, 계급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그래서 요 카푸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계급의 어떤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역시 이제 사실주의 문화, 이 프로 문학이 바로 뭐라고요?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요거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순수 문학, 탄압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수 문학 쪽으로 많이 등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친일 문학했던 사람들, 아까 제가 했던 최남선, 이광수, 뭐 서정주, 모윤숙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친일 문학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서정주라든가 또 그다음에 박목월 뭐 이런 분들 그 시인 동인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서 많이 배웠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 친일 문학을 했던 사람이고요. 모윤숙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하는 그런 글도 쓰셨던 하면 안 되고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을 했고요. 거기에 저항했던 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분들, 이육사, 윤동주, 심원 이런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당시에 활동했던 문학가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우리가 이제 구한말 시대 때의 서양의 음악들이 막 들어왔죠. 그래서 뭐 그 서양의 멜로디에 우리나라 가사를 붙인 뭐 창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서양 음악 수강하면서 뭐 토착화된 뭐 가곡, 동요 이런 것들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뭐 홍남파, 봉선화, 현재명, 고향생각 다 아시는 분들이죠. 반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우리가 창가로 불렀던 애국가를 직접 작곡을 해서 오늘날 이제 애국가 탄생을 한 거고요. 근데 홍남파라든가 현재명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또 전락하게 되는 뭐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미술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의 한국화를 강조했던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상범, 허백년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근데 서양화로는 뭐 고이동 이런 분들이 있고 김관호, 나혜서 아주 유명한 여류화가죠. 천재화가기도 하고요. 로맨티스트이기도 하고 말년에 그렇게 썩 좋게 그러니까 불륜설에 그 연류가 돼가지고 대중에게 많이 그 외면을 당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중서 선생님 이분의 그 테마는 소예요. 소라는 그림, 소를 테마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소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어떤 그 의미를 주느냐. 소는 농경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그 가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들이 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하고 동급이에요. 소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일어나서 밥을 제일 먼저 주는 게 소입니다. 소. 가장하고 동급이에요. 그리고 재산으로도 집보다 더 비싼 게 소였어요. 그래서 이 소를 우리나라 전통적인 소는 말 잘 듣고 희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중섭의 소는 소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 스페인의 그 투에 등장하는 그런 소처럼 역동적으로 그렸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저항의식을 나타내고자 표현하고자 했던 작품들이 이 소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많이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영화 보겠습니다. 영화.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영화는 독보적으로 나홍기 선생님이죠.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제작, 시나리오, 주연, 그 다음에 감독까지 다 하셨던 거예요. 아리랑. 자, 그 다음에 연극은 이제 토레, 유학생들 중심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치진의 토막 공연. 이분들은 이제 친일 이 문학가로 나중에 비판을 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유치진, 유치완 이런 분들. 그래서 연극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여러분들 몇 페이지죠? 교재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볼게요.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일제에 맞서 민족문화를 수호하려는 국학운동은 국어 연구와 더불어 한국사 분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리 근대 역사학은 바로 이러한 일제의 식민사학에 대항하여 민족사를 수호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뭘 강조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 한국사,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죠. 문일평, 안재홍 등도 조선문화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조선학 운동. 예, 맞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안학은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조선사 연구초라는 단행본을 엮어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인보는 민족의 어를 강조했으며 조선사 연구 등을 저술했다. 그렇습니다.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참여하면서 일제의 불법적인 한국 침략과 부단히 전개되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정리했다. 그렇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걸 지으셨죠. 그럼 이 세모가 문제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에다가 박은식 선생님의 어떤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 발전시킨 거는 바로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문일평, 안재홍, 그 다음에 여기 정인보 이런 선생님이죠. 이 조선사 연구초라는 단행본을 엮을 때 이 안학이 아니라 누구라? 정인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때에 사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을 가지고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민족주의가 민족주의를 계승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럼 이것이 정답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번호를 찍어 주셔야지만 정답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신채호 선생님을 계승했던 우리가 역사학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여기 정인보 선생님이죠. 정인보 선생님 신민족주의 사학의 전방에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조선사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안재홍 선생님. 자, 안재홍 선생님도 신채호 선생님의 연구, 특히 고대 연구를 안재홍 선생님도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선 상고감.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신채호 선생님 조선사 연구처, 그 다음에 조선 상고사.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안확이라는 사람은 뭐를 했느냐? 안확이라는 사람은 조선 문명사를 지었어요. 조선 문명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가 당쟁을 많이 해서 망했다라고 했던 부분을 비판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서양에서 나타나는 정당 정치의 모태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새롭게 정의하신 분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문화 수호 운동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총과 칼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어떤 혈기를 보여주는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군인들은 총을 들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학가들 또 문인들은 펜을 들고 싸웠던 정말 멋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우리도